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의 돈공부 저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사실 예전에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저는 예전의 저처럼 돈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돈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많은 엄마들을 위해서 경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또 재테크에 유익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와 또 집필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강사로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예전에 저는 굉장히 시작이 작고 초라했어요. 그 당시에 열심히 해도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누구는 무엇이든 다 갖고 태어나는 것만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명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한참 우울하고 또 좌절이 느껴졌던 시간을 지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잣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종잣돈도 없는데 돈 공부를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를 해도 종잣돈이 없는데 내가 뭐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조금 더 빠르게 불리고 종잣돈도 모으고 이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고 저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는 대신에 차라리 나 자신을 바꾸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 새로운 기회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엄마의 돈공부 5대 마인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예요. 저 역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제 주변에도 강의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강의만 듣는다고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깨닫게 됐어요. 저의 진짜 친한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강의를 오전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또 주말에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언니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건 왜였을까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크게 변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부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의 자산을 이루기까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저의 지식을 담아서 5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부의 시작, 종잣돈 만들기입니다. 종잣돈을 만든다는 것은 재테크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종잣돈 1억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3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생한 목표를 그려라 입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빨리 내가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도 강했고요. 돈을 정말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강했지만 실제 저의 현실은 달랐어요. 예를 들면 저희 첫 신혼집이 먹자골목 안에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먹자골목 안에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의 현실은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빌라 원룸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저의 행동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저의 첫 아이를 계획을 하게 되면서였어요. 첫 아이를 계획하면서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 용품들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위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아이 용품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은 아기 침대는 어디다 놓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방도 조그매서 아이의 침대를 놓을 장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요. 예쁜 아기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도 가게 될 텐데 놀이터는 어디 있지? 라고 봤는데 정말 먼 곳에 허름한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기를 그곳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저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저는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 저에게 종잣돈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단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것도 살 수가 없어? 이것도 못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목표가 생긴 후로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뭔지 모를 보람과 행복감까지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됐고 저의 첫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실제 제가 방송에서 재테크 멘토로서 역할을 할 때 저의 멘티 중에서 굉장히 종잣돈 모으기를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지출을 거의 80%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분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마음과 그리고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되면 무엇인가 본인도 이루어내야 됐고 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면서 이분이 그때까지의 지출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째, 생생한 목표를 먼저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현금만 사용하라예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 돈 아껴야지 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외식을 할 때 나는 좀 줄여야 되니까 구내식당에서 먹어야겠다 라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실제 점심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어요. 40분 정도는 더 남아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명동에 있었어요. 아직까지 식사를 했지만 한 1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명동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세일하고 있는 용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꼭 쓰게 될진 모르지만 일단 사게 되었죠. 퇴근길에는 지하의 백화점 식품관에 들려서 세 팩에 10,000원 이런 식품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 중에는 저와 친한 언니가 지영아 우리 절약해야 되니까 남대문 시장 한번 갔다 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남대문 시장까지 가서 많은 것을 샀죠. 당시에 저희는 택시 타고 가서 실제로 절약하려고 했었지만 남대문을 간 이유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에는 많은 소비를 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소득은 내가 알 것 같은데 지출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할부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현금만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지출을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의 지출은 반토막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부수입을 높여라예요. 당시에 저는 회사가 전부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정말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은행이 합병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예퇴직이 시작이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머릿속에 직장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전공으로 영어 통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소소하게 번역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번역 에이전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영어 강사 채용이나 리크루팅 쪽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의 부수입을 위해서 통신 판매업까지도 공부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부수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라는 점도 좋은 점 중에 하나였어요. 저의 지인 중에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의 일이 너무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일이라 단순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고객들을 방문하고 정수기 필터를 교환을 하면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높은 판매를 이루어서 판매 쪽에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계세요. 실제 여러분의 부수입은 처음에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득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2의 원칙인데요. 부의 감각, 로드맵 만들기입니다. 결국 부자 엄마가 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한다입니다. 제가 첫 집을 마련했을 때 저는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신혼집에서 빌라 원룸에 있을 때는 집들이 그런 거 안 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는 집들이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당시에 저랑 친한 친구 3명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영아, 너 이거 전세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집을 샀다는 말을 안 했었는데 전세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내가 이번에 샀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쩌려고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집을 산 거냐,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혹시라도 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친구들이 집에 가고 나서 저는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냥 계속 월세로 사는 게 나았었나? 괜히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산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들었죠. 실제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어쩌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내 안에 있었던 작은 용기마저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저의 집은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집값이 올라서 저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부터는 나의 꿈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을 더 나의 옆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수많은 수강생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성공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분 곁에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강생 중에서도 긍정적인
성향의 가족을 둔 분들은 그래 한번 해봐, 도전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부정적인 가족을 두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노트를 펼치고 여러분의 인맥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나눈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인연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의 꿈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옆에 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소식을 멀리하라예요. 실제 저의 지인 중에서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꼭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뉴스를 켜놓으면서 직장 출근 준비를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봤어? 이 신문 봤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어? 요즘 세상 정말 문제야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신문을 매일 보면서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 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뉴스를 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나의 관심이 외부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또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팩트 위주로 여러분이 신문의 헤드라인도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신문을 볼 때에도 헤드라인 위주로 여러분의 관심 분야, 예를 들어서 재테크와 관련된 주식, 기업, 부동산,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이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위주로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라 라는 거예요. 실제 예전에 저는 적금밖에 할 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몇 %라도 더 높은 예금 금리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주변에서도 실제로 현금을 한 2억 정도를 예금에만 그대로 넣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아깝게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고 현금을 그대로 예금에만 넣어 놓으시냐라고 여쭤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1억을 예금을 하셔도 요즘에는 이자가 채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이 돈을 어디다 투자했다가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금을 쌓아 놓는 것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1,000만 원은 자동차 한 대도 살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의 돈을 현금에만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자산의 하락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금이 있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금, 여러 가지 투자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정하셔서 자산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자산으로 바꾼다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배움을 바탕으로 자산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돈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내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실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서 젊었을 때 옷 공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공장을 하시면서 주문이 많을 때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공장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됐고, 그때 대출을 받으셔서 그 공장을 인수를 하고 건물을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났고 이분은 자산을 쌓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산을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많았어요. 공장에 있으시면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베풀어 주셨는데 당시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30대, 40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직업을 갖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손주의 유치원비도 실제로 송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이가 이 건물을 대출을 받게 되는 일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나의 재테크라는 거, 엄마의 돈 공부는 아이의 돈 공부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또 돈의 가치를 가르치게 돼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가정에서부터 돈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아이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정에서 경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트에 가고 그러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렇게 떼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거나 또는 심부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첫째가 둘째에게 어렸을 때에는 뭐 숫자, 덧셈, 뺄셈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소소하게 그래도 둘째를 가이드를 해주고 또 가르쳐 줬을 때 또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또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아이와 또 은행도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을 익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이에게 시작하는 경제 교육을 너무나 어렵게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라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 친구분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제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셔서 허리 수술을 3차례나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들에게 여행, 독서, 운동 이 3가지에 반드시 본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독서도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책 또는 재테크 책도 읽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여행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진짜 서울에서도 근교로라도 주말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권해드려요.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건강을 반드시 챙긴다는 것이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운동에도 또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3의 원칙은 부의 통제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인데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인 돈 관리 비법 3가지인데요. 첫 번째,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이에요.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이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법칙 중에 하나예요. 50% 정도는 저축을 하고 30% 내에서 지출을 하고 20%는 나에게 투자하라 예요. 사실 50, 30, 20이라는 그 비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50% 저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렇게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30% 내에서 지출을 하려고 해도 또 우리가 자녀 교육비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엄마가 되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의 삶에서 나의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야겠다라는 큰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은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맞춰주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50% 돈을 저축하는 통장을 저는 황금 거위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통장이 몇 개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에게 3개의 통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황금 거위 통장인데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이에요. 여러분이 매달 지출을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데 활용이 되는 통장을 황금 거위 통장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출을 위한 통장인데요. 지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20% 나를 위한 다이아몬드 통장인데요. 사실 꼭 20%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는 책을 한 권 사고 이런 나에 대한 투자는 모두 다 지금의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쩌면 과거의 저의 원석과도 같은 저를 사실 내 안에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위한 통장이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 통장 안에 5만 원밖에 못 넣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통장에 돈을 이체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요. 앞으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더 큰 꿈을 만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비비 통장이에요. 사실 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예비비가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예비비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3개월치 평균 지출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예비비 통장에다 넣어 두시는 것이고요. 또 예비비 통장은 CMA 통장에 넣어 두시면 그래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시고 또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돈 관리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모으고 관리를 못하는 건 나 때문이다.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 라는 생각으로 자책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의지는 그렇게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환경을 나에게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친구 엄마들하고 어울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 친구 엄마들과 키즈 카페에 가면 실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 수다를 떨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 키즈 카페에서 노는 비용까지 다 하면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한 2시간 만에 쓸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말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친구를 만나도 돈을 조금 쓰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마치 이 재테크라는 것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데 그걸 참고 안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참고 안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우울한 날이 오거나 또는 엄청난 화가 난 날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냉동실 안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 숟갈만 먹어야지 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다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먼저 관리를 해야 하고 나의 의지를 실험하기 전에 나의 환경을 먼저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두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돈 관리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중요한 일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도 예전에 퇴근하고 나면 마트 지하에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퇴근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이어리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이어리가 힘들다면 시간 관리 어플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 사실 하루에 2시간, 3시간 통으로 시간을 내서 뭔가 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활용했던 것이 시간 관리 어플이었어요. 실제로 나의 짜투리 시간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깜짝 놀랐는데요. 10분, 20분 모이는 시간들을 모아보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에 내가 듣고 싶었던 유튜브 강의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책을 읽고 싶을 때에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책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다양한 무료로 제공되는 시간 관리 어플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나의 돈을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시간을 먼저 관리한다면 충분히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원칙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아바타 소득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돈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바타 소득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한 번도 쉬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학원 강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과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에게 돈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신혼에 작은 원룸에서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지금까지 무엇인가 바꿔야 될 것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워킹맘이 되었고 저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회사를 갔다가 다시 또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그리고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씻기고 나면 녹초가 돼서 잠이 들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사람들이 꽉 찬 지하철에 코너 자리로 가서 기대고 있었어요. 사람도 많았고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러시아워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어느새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머릿속에 그냥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항상 저에게 해야 될 일이 많았고, 회사 가면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계속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내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잃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돈 공부에 저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처음 시작한 돈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내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저의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더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아바타 영화에서는 아바타가 그 주인공 대신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해 주는데요. 나도 아바타 소득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 아바타 소득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출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지하철역에는 작은 스낵을 파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그 부스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우유나 스낵을 매일 오전에 팔고 계셨는데요. 실제 그 부스에서 한 10걸음 정도만 걸어가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면 할아버지는 부스의 문을 닫게 되고 또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자판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 주인은 자판기를 지키지 않아도 그 자판기에서 자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나도 무엇인가 아바타 소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자판기를 살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자판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서 어떤 자판기가 제일 좋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리고 얼마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이어졌죠. 그런데 자판기 하나도 사실 쉽지 않은 것처럼 아바타 소득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아바타 소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부터 아바타 소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주식 투자도 해보기도 시작했고요. 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것도 마찬가지의 아바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아바타 소득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돈의 철학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혼 때 빌라 원룸에서 시작을 할 때 사실 저희는 전자레인지 3만 원을 주고 중고 가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의 돈의 철학이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저와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취업을 하자마자 수입차를 구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수입차를 구매한 이후로 여전히 빌라에서 오랫동안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됐고, 언제 내 직장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돈을 쓸 때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이나 어느 곳에 돈을 쓸 때 더 큰 보람을 느끼는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차를 사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입 그릇을 사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의 지인 중에서도 수입 그릇 또는 신상, 가전을 사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을 쓸 때 과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를 한 번 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돈의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쓸 때 진짜 내가 기쁘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를 위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 그릇을 나는 정말 관심이 많다라고 할 때 그분은 정말 수입 그릇을 수입하는 그러한 사업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입 그릇을 사는 이유가 혹시라도 손님이 왔을 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그러한 목표라면 그것은 돈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돈의 철학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돈의 철학을 만들고 그 가치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은 돈을 쓰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미래에도 더 큰 수입이나 또는 더 큰 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입니다. 예전에 저는 은행을 예금이나 적금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특판 예금이 있다면 이걸 빨리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행은 내가 대출을 받고 또 그 대출을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출은 검의 양날과도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나 지렛대 효과는 내가 제대로 배움을 통해서 돈 공부가 된 후에 내가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나의 돈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은 무조건 나빠, 레버리지를 쓰는 건 나쁜 일이야, 위험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30만 원 낸다고 해도 만약에 그 대출을 통해서 월세 소득을 만들어냈고 월세로 8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달 여러분에게는 5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대출은 좋은 대출일까요? 나쁜 대출일까요? 내가 좋은 대출이 더 많아질 때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부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어요. 다섯 번째 원칙은 부의 확장, 돈이 일하게 하기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로지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관심이 온통 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잡을 해볼까, 또는 어떻게 더 사업을 해볼까, 무엇인가 더 해볼까, 계속 나를 일하게 하는 것에서 초점이 맞춰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관심사가 돈을 일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 하나이지만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돈이 일을 하면서 더 큰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실전 투자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배움을 먼저 하시고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 집을 마련한다던가 또는 노후를 위해서 월세 소득을 만든다던가 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던가 이러한 모든 소득들은 배움을 바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첫 집을 마련했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저의 상가를 마련했을 때도 너무나 두려움이 컸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첫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나의 제2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월세를 마련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니까 나도 무조건 그냥 시작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준비 없이 하는 투자는 눈을 감고 활을 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투자나 나의 자산을 일하게 할 때 여러분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눈을 감고 관역으로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나의 화살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집을 마련하실 때에도 또는 투자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교통망과 또 학군, 수요 공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또한 그 지역의 도시 개발 플랜까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신 후에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멘토와 동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 제가 나의 멘토를 만들고자 했을 때에는 사실 막막하기만 했어요. 제 주변에는 오히려 저보다도 재테크에 더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멘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독서를 통해서 책 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저에게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가 멘토였는데요. 저의 마음속의 멘토였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을 모두 읽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도 들으면서 실제 앞으로 나의 로드맵도 그릴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온라인 카페나 또는 온라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무엇부터 봐야 될지 사실 막막할 거예요. 그때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일주일에 한 개씩만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던 성공 사례 하나를 읽고 또 실패 사례도 읽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성공담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셨고 그 안에서 내가 나도 읽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정말 관심이 있는 성공 분야 후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제가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언젠가 나도 이런 성공담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나도 모르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공담과 실패담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산을 굴려가는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인데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퇴사를 준비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때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산 배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이 노후가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의 지인 중에서도 은퇴를 3달 정도 앞두고 처음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퇴직 후의 삶이 너무나 불안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의 노후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짐 캐리 배우가 있어요. 짐 캐리의 어머니는 몸이 매우 아프셨고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다고 해요. 실제 짐 캐리가 희극 배우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픈 어머니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었고 미소를 짓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처음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희극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의 꿈은 희극 배우로 정말 유명하게 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실직을 하게 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기까지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좌절감이 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짐 캐리가 헐리우드의 언덕에 올라가서 본인에게 백지수표로 $10,000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고 그 백지수표에 $10,000를 본인이 서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5년 후에는 $20,000를 받는 배우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아픈 가족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심해지면서 실직 위기를 겪게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종잣돈 1억 또는 1,000만 원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돈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말고 빚에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다급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빚에서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고 작은 종잣돈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작게 시작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꿈을 꾸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루에 30분씩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의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 부의 원칙 5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잊는다고 해도 단 한 가지만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작은 행동으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돈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